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의 신임 원내 지도부 취임 일성부터 당천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예고하더니 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있어서도 상당히 솔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이슈를 선점해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빠듯한 일정 보내고 있죠.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대표님? 네, 유승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당선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싸움이셨는데 현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큰 관심이라는 것이 증세 없는 복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그죠? 유승민 대표께서는 대표적인 경제통이시고, 그런데 이 증세 없는 복지 정책, 지금 청와대는 마지막 수단이 증세다라는 입장으로 약간 선회는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청와대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청와대나 정부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입장이 변하고 유연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지난 2년 동안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예.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는 이제 계속 확대되어 왔는 그런 정책으로 왔는데, 그게 더 이상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는 지금은 국민들께서도 다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기조를 계속 고집하면 좀 답답하고 곤란한 상황이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예. 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정부나 청와대도 이 입장에 대해서 저는 좀 유연해지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문제 제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증세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도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유 대표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입장은 지금까지 당과 정부가 확인하고 있는 거는, 이번 연말 정산 파동에서 보듯이 일단 사실상 세금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인정하자는 거 한 가지 하고, 예. 또 세금과 복지 문제는 이게 우리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세금을 못 올리면 복지 혜택을 동결을 하거나 축소를 하든지, 예. 지금 국가 재정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세금을 올리는 문제나 복지 혜택을 줄이는 문제, 이 둘 다 국민적인 저항이 굉장히 심한 문제입니다. 예.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세금이나 복지 중에 어느 쪽을 어떻게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지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거는 일단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니까 그 기조는 일단 벗어나자. 네. 그러고 나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금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올려갈 건지, 아니면 복지를 동결을 하거나 일부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화가 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돈은 더 내는데 자꾸 무슨 증세의 학문적 개념을 들먹이면서 말해요. 예?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학문적 개념이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누가 개념의 적확성 가지고 지금 얘기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문제인데요. 예컨대 담배세를 올리는 거 분명히 세금을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연말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서 세금 부담이 올라가는 거, 그것도 세금이 올라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무슨 학문적인 정의를 따질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세금이 올랐구나 이러면 증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는 좀 그런 이상한 정의나 이런 데 매달리지 말고 좀 국민들 앞에 좀 솔직하고 정직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어제 저희 인터뷰에서 무상복지, 무상보육도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도 동의하십니까?
그 저희 당에 무상복지, 무상보육 TF가 하나 있었는데, 예. 원효철 의장님께서 의장님 되시기 전부터 그 TF의 이제 위원장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그걸 계속 검토해오고 있었는데, 예. 그 TF가 안을 만들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앞으로 취해 나갈 거냐, 이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뭐 완전 뭐 폐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급식과 보육 문제를 보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원효철 의장님께서 그걸 재검토하겠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걸 새누리당이 완전히 이렇게 포기하는 것 같이 들리는 거는 그건 조금 제가 보기엔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법인세 인상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법인세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세금과 복지 문제를 예. 전면 이렇게 지금부터 검토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 예산과 내년 세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만약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 그러면 세금이라는 게 뭐 부가세도 있고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예. 그 세금의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서 뭐 법인세는 절대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저는 약간의 좀 이렇게 그런 성역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세금을 올려야 된다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입장은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정부의 입장하고 좀 많이 다른 측면도 있잖아요. 청와대 예를 들면 경제수석과의 입장하고도 좀 많이 다른 것 같고. 법인세 부분은 뭐 청와대와 정부 또 당의 입장이 다를 뿐 아니라 당 안에도 우리 기획재정위원회나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법인세를 어느 정도 좀 올릴 수 있다는 입장과 법인세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입장이 이렇게 명확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원내대표인 저 입장에서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된다면 세금 중에 뭘 건드릴 거냐. 이제까지 하듯이 이 월급쟁이 이 근로소득세만 자꾸 건드릴 거냐 아니면 법인세도 일부 수정이 필요한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 당이라는 게 여론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은 예? 제일 중요한 게 민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을 좀 잘 존중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당청 관계라는 것이 당 중심의 당청 관계 이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뭐 바로 정확하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당청 관계 변화라는 게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늘 목소리 듣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나 청와대에 저희들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을 해드리고 예. 더 나은 대안을 그런 제시하는 역할 그걸 제가 이제 당청 당정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라고 늘 표현을 하는데 예. 그런 관계로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변화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당내에 있어서 친박 인사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서청원 전 대표, 이정현 의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물론 지역구 활동 때문에 그렇다고는 얘기를 합니다만. 뭐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안 나오신 걸로 알고요. 예. 그 친박 비박 이렇게 계파를 놓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이나 또 우리가 민심에 호소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계파별로 생각이 다르다. 그 점에 저는 뭐 그래서도 안 되고 그 점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제 스스로가 뭐 이렇게 비박 후보다 이랬는데 저는 옛날부터 친박이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정말 잘하기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여당은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 저는 뭐 그런 구분에 따라서 그런 뭐 계파 구분에 따라 가지고 정책이든 개헌이든 여러 중요한 이슈에서 입장 차이가 다른 거 그걸 좀 인정하기가 좀 싫어하는 그런 편입니다. 예.
당론적으로 볼 때 지금 개헌 말이에요. 개헌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필요성은 인정을 하십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사람마다 개헌의 폭이나 그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데 대해 생각들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정치권이든 정치권 바깥이든 87년 헌법을 지금 28년이 됐는데 네. 그걸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개헌하는 게 좋으냐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이 일어나는 거 그거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우윤건 원내대표가 어제 국민투표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야당 입장이고 그건 너무 나간 입장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야당의 그런 요구에 답하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안에 개헌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은 이제 뭐 지금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빨리 개헌안을 논의를 하고 그걸 총선에 국민투표로 붙이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 당은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앞서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개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예. 개헌에 대해서 지금 너무 빠르다,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당내 의원님들한테 제가 대화를 해보고 그분들 생각을 정확히 알고 또 의원총회에서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게 예. 제가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예. 그러고 나서 야당의 그런 요구에 답할 준비가 됐을 때 답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개헌이라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헌 얘기는 매 정권 초기부터 나오고 정권 말기에 반드시 튀어나오는 게 개헌 아니었습니까? 예,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건 언젠가는 한 번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투표 같은 데도 이걸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이게 준비만 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개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권력 구조도 그렇고 또 개헌의 폭도 우리가 거의 30년 만에 개헌을 하면서 권력 구조만 건드리는 개헌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개헌이 뭐 국가의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단일화는 지금 정치권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더 논의를 해서 해봐야 되고 그 대신 제가 이제 개헌 논의를 이제 하지도 말자 토론도 안 된다 이런 건 너무 또 딱딱한 입장이니까 예. 그런 입장에서는 좀 자유롭게 가는 게 좋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의원님들 접촉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저만의 판단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비화 뭐 이런 거 그리고 원자바오 총리의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참 현 정권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국회 외통위원이고요. 예. 국방위에도 한 6년을 있었고 예. 그래서 남북 관계나 외교의 문제에 관심 많습니다만은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에 그런 이제 외교적인 또 남북 관계에 있어 어떤 비하 이런 걸 너무 좀 이렇게 소상하게 밝히는 거는 좀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회고록 문제가 현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 사이에 너무 이렇게 갈등으로 이렇게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 당에서 좀 잘 좀 중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중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게 외교적 문제하고 남북관계 문제인데 말이에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비화나 이런 부분이 너무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면 지금 현 정부가 남북 분단 70주년, 광복 70주년 맞이한 올해에 남북 관계의 변화 이런 걸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장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 조금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참 그것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 사정시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있지 않습니까? 요새 이분도 당권 경쟁으로 아주 정신이 없는데 그저께 저희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승민 원내대표는 할 말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야당이 정말 할 소리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받는 분들이 여당 내에서도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국민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치권에 투영하고 청와대에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사정치민주연합의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미국에서 대학교 야구팀에 입단한 여자 선수가 있어서 화제라는데, 네. 대학 레벨에서 뛰는 첫 번째 여자 선수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사라 후덱이라는 18세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오늘 대학교 입단식을 갖게 됩니다. 예. 휴스턴에 있는 보시아 페리시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대학교인데요. 예. 여기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하고 정식으로 선수로 뛰게 됩니다. 그동안 뭐 여자 대학교에 가서 여자 대학교에서 선수 생활하는 선수는 있었는데요. 남자 대학교에서 들어가서 뛰는 여자 선수로는 이 후덱 선수가 처음입니다. 예. 아버지도 존 후덱이라고 해서 1994년 내셔널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할 정도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경력이 있는 아버지인데요. 아하. 아버지를 따라서 후덱이 야구를 처음에는 여자 어린이들하고 같이 했는데요. 워낙 좀 재능이 좋고 그래서 예. 아버지께서 후원을 받으면서 야구를 해왔습니다. 여자 선수라 보니까 아무래도 죄송합니다. 시속이 이렇게 구속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예. 시속 132km 이 정도가 이제 최고 그래도 구속이라고 엄청나죠. 하는데요. 네, 이 사라 후덱을 영입한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 선수를 영입한 게 관심을 끌려는 것도 아니다. 예. 그리고 뭐 미디어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계약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라 선수는 감독이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일단 공이 빠르지 않으니까 예. 아버지가 이제 지인들을 좀 소개해주면서 메이저리그 출신의 투수들한테 이제 변으로 좀 다양하게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지난해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이 주최하는 여자야구 월드컵에서 출전을 해서 2경기 동안 1승 1패 17이닝 공을 던졌는데요. 예. 방어율이 0.53입니다. 물론 뭐 여자 선수를 대상으로 어쨌든 했지만 뭐 구속이나 이러면 남자보다 떨어져도 제구력은 상당히 좋은 선수를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두산의 유희관 선수가 있잖아요. 예. 이 선수도 공을 느리게 던지면 변화가 아주 좋은 선수인데 유희관의 최고 구속도 140km가 안 됩니다. 예. 근데도 지난 시즌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12승 9패 방어율 4.42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라 후덱 선수도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방어율을 더 변화구를 많이 구사하면서 많이 가다듬고 처음에 선발은 좀 어렵겠죠. 예. 뭐 중간 갭이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적응을 해갈 테고요. 앞으로 이 사라 후덱 선수가 쓸 금요의 백을 깬 또 도전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흑인으로 처음 미국 프로골프 투어 멤버로 활약한 찰리시 포드 선수. 네. 92이라고 그러네요. 예? 네. 장수하셨어요, 진짜. 네. 타이거 우즈도 존경한 인물이라고 그러죠? 이분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등지신 모양인데. 네. 어제 이제 92살의 나이로 찰리 시포드가 이제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뭐 다른 종목도 그러지만 골프가 백인들이 특히 독점을 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골프계에서 남자 미국 프로골프의 정식으로 멤버로 활약한 첫 번째 흑인 선수가 됐는데요. 1992년 미국 샬럿에서 태어나서 처음에 캐디로 일했어요. 예. 그러면서 골프하고 인연을 맺다가 1952년에 그때 몇 개 대회를 흑인들이 출전할 수 있는 대회 허용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출전을 하고 나서 1961년에 정식으로 멤버가 됐는데요. 정식 멤버가 되면서 뛰면서도 페어웨이를 걸을 때 욕도 사실 욕설도 많이 들었다고 하고 협박 전화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선생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PGA 투어에서 2승이나 거두고 이제 그러고 이제 선생활을 그만뒀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도 이 선수를 상당히 존경을 해왔습니다. 시퍼드가 없었으면 내가 골프를 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우리가 이거 인종차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권, 우리 인간들의 권리의 측면에서 그렇죠. 뭐 피부 색깔이 어떤 차별도 이제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냉정하게 보면 요즘에 이제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혼혈 간의 그렇죠. 혼인도 많아지고 하면서 이 흑인이라는 그 경계가 점점 불분명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백인이고 엄마가 흑인인 경우도 있고 또 뭐 계속 그 혼혈이 계속 이어진 경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색깔이 솔직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어디까지 검은 선을 흑인이라고 할 거냐 이게 사실 경계를 나타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타이거 우즈 선수도 자신을 흑인이라고 사람들이 본다는 것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카블리네이시언이다. 이게 왜냐하면 코카소스 백인인 코케이전, 또 네. 흑인인 블랙, 인디안인 인디안, 아시아 사람인 아시안 이거의 첫 글자를 따서 카블리네이션이다 이렇게 자기를 불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그 아버지가 백인과 흑인, 인디언의 혼혈이고 어머니가 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태국과 중국, 흑인의 피가 4분의 1씩, 그리고 백인이 8분의 1, 아메리칸 인디안이 8분의 1. 그래서 자기를 카블리네이션이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흑인이라고 해서 이거 무조건 다 흑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이미 지났죠. 그렇죠. 그러고 피부 색깔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런 편견을 가진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잘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축구대표팀 슈틸케 감독 말이에요. 어제 국내 네.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이 축구 이야기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네. 야구는 어떡합니까? 네, 야구 이야기도 야구도 하는 거고요. 예. 아시안컵에서 준우승하고 들어서 이제 오전에 이제 공식 인터뷰를 가졌는데 기자들끼리 좀 엠바고를 해서 오늘 오전 7시부터 기사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장기적인 목표를 묻는 질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람들이 축구 얘기를 지금보다 더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구체적인 좀 목표를 묻는 질문에는 FIFA 랭킹이 30위 안에 들어가겠다. 우리가 지금 60위권 바뀐대요. 예.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5연승도 할 거니까 FIFA 랭킹 좀 올라갈 거고, 우리가 2000년도 월드컵 이후에 FIFA 랭킹 30위 안에 들어간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네, 그때 이후에 다시 30위권에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역시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준우승은 거뒀는데 경기력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인 거였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긴 이기지만 경기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슈틸케 감독도 우리가 골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도 역시 슈팅으로 연결을 못하고 백패스 이런 게 뭐 많았다. 그래서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특히 백패스를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축구 선수 중에서 발로 제일 볼을 못 다루는 선수가 골키퍼다. 그쪽으로 자꾸 백패스하면 어떡하냐.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가 썼고요. 예. 볼 점유율 높은 경기나 낮은 경기나 우리가 슈팅으로 많이 연결하지 못한 건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월에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제 평가전을 가집니다.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즈베크하고도 이제 평가전 가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때도 새로운 선수를 많이 이제 뽑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번 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한 이정엽 선수. 군대와 플러스 신데렐라라 그래서 군데렐라라고 하는데 이 군데렐라라는 표현을 슈틸케 감독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정엽 선수를 향해서도 스타가 된 게 절대 아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너 더 열심히 뛰어. 이런 얘기도 했고 3월에 있을 A매치에 제2의 이정엽 같은 선수, 새로운 선수들 발굴하겠다. 이런 또 얘기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축구 팬들이 그동안 불만인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걸 콕콕 집어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슈틸케 감독의 인터뷰가 축구 팬들한테는 상당히 큰 관심과 공감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예, 차근히 올라가야죠, 차근히. 그렇습니다. 네, 아직 시간은 많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웅 기자였습니다.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대리운전입니다. 역삼동에서 일산이요. 2명 필요하시다고요? 일용이와 홍제동 김수미 보내라고요? 네, 차오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차오로 정렬 2588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한다고 그랬다가 연기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연내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보고 이거 진짜 한번 비판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문제 고민해 볼 텐데요. 자,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을 맡고 계시죠. 홍원호 소장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어떤 곳인지 일단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이름 그대로 시민단체를 정책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건 당연하겠죠. 시민이 들어가니까. 예, 네, 그렇죠. 물론 시민이 들어갔는데 시민단체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써주세요. 네. 그래서 뭐 좀 이제 다루는 분야는 좀 폭이 넓습니다. 아무래도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게 많고 이슈도 많다 보니까 그동안 뭐 다양한 이슈를 다뤘네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근데 요새 어쨌든 연일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요.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같이 세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새정치민주연합 얘기하다가 새누리당으로 이게 자꾸 바꾸려면 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실수했는데 좀 둘 중에 하나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더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새누리당 그 김무성 당대표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 안 처장님. 예.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한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뉴스가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 핀란드에 비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근데 청취자들께서도 들어보셨고 소장님도 많이 들어보셨고 교수님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예를 들면 친구들 중에 또는 아는 사람들 중에 독일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뭐 유럽에 이민 갔거나 유학 갔다 오면 다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참 살기 좋더라. 그리고 뭐 실제로 행복지수 제일 높은 곳으로. 그러니까 저는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라는 진단은 맞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런 말 한 건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만 그 해법으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그래서 증세를 안 해야 될 때 세금 복지도 축소하겠다.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증세와 급격한 복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완만하게 증세하고 완만하게 복지 확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방향성은 복지 확대로 가야 된다. 예, 그건 불가피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 뒤로 가는 것은 특히 아이들과 학생들 관련된 복지를 손을 대겠다고 하거든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새누리당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사항이라는 거죠. 증세를 할 것인지 복지를 축소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홍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대선 때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니까
그다음에 재원 조달도 뭐 27조 원 정도는 조달하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 내역은 뭐 달랐지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뭐 재원은 조달해야 되겠죠. 근데 그 노력을 좀 뭐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 손쉬운 방법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공약을 후퇴하겠다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많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법인세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 정부 쪽에서는 뭐 MB 정부 이후에 감세가 안 됐다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굉장히 잘못된 추정이고요. 뭐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온 뭐 보고서도 많이 있지만 지금 뭐 계산한 거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MB 정부 이후에 그러니까 법인세율이 명목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럼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효세율이라는 거는 소득 중에서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느냐. 이게 실효세율인데 실효세율이 2008년과 지난해 사이에 20%에서 16.1%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액수가 얼마냐? 바로 나오거든요. 계산하면. 9조 원이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MB 정부 이후에 뭐 정부 쪽에서는 뭐 감세가 다 철회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다 뭐 잘못된 얘기고 지금 한 9조 원 정도 지금 감세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9조 원 정도는 감세를 철회한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저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간다면 그 일단 그렇게 재원 확보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법인세 증세 우리 저 홍원호 소장님 저도 입장이 비슷한데요. 법인세 증세가 그렇게 지금 기업들이 뭐 부담된다고 난리를 피우니까 그러니까 증세가 아니라 그러면 원래 걷던 대로라도 걷자 이런 취지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근로소득자들 월급쟁이들은 많이 내는 분들은 35%까지 세율도 내잖아요. 근데 지금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 대기업들이 실효세율이 더 낮은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력이 충분하고 사내 유보만 해도 뭐 몇백 조씩 쌓아놨는데 우리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거기라도 일단 증세를 하는 증세가 아니라 원상복구 25에서 22%를 깎았기 때문에 25% 정도로만 원상복구해도 지금 이 증세 없는 복지 논쟁 상당히 해결됩니다. 예. 자, 이제 건보료 이것도 사실 문제인데 이거 현행 건보료 부과 체계 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홍 소장님. 가장 큰 문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역진성. 두 번째는 피부양자 문제, 무임승차 이 부분인데 일단 역진성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율로 해서 비율로 돼 있죠. 소득의 뭐 몇 퍼센트. 근데 지역 가입자 이쪽이 아주 엉망이죠. 과거에 처음에 만들 때 점수제로 만들었거든요. 점수제로 만들었는데 이제 점수제를 만든 이유는 뭐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 탈세를 많이 한다 해서 굉장히 이렇게 저소득층들에게 좀 점수를 과하게 부과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소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 다른 소득이 나오면 1,000만 원 소득이 나온다. 그러면 10.4%, 10%를 건보로 내야 돼요.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세율은 6%지만 절반 3%만 되지 않습니까? 본인에게는. 근데 저기 지역가입자는 저기 10%를 내야 되니까 굉장한 부담이고 연소득 5천이다 그러면 5%. 뭐 연소득 1억이다 그러면 3.4% 이렇게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가입자들이 불만이 뭐 폭발적으로 지금 늘고 있죠. 뭐 재산 같은 경우도 그 뭐 지금 재산 그 주택 가격이 뭐 1억이다. 그럼 그 중에 뭐 그 1.1% 이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게 뭐 10억이다 그러면 뭐 그 중에 한 5분의 1밖에 안 내고 이렇게 굉장히 역진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가입자 법으로 해서 역진성을 해소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가장 큰 과제고요. 두 번째는 피부양자 문제죠. 피부양자를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도 피부양자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근로자와 피부양자 비율을 보면 대만은 0.7배인데 우리 1.5배거든요. 그냥 많이 줄여야 돼요. 그런데 특히 이제 피부양자 문제에서 지금 보면 그게 잠깐만요. 0.5, 1.7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피부양자의 범위가 넓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로자 한 명당 피부양자 1.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근로자가 뭐 지금 여기에 집계되는 게 뭐 한 1,500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피부양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범위가 다르죠. 그러니까 범위가 뭐 달라서 범위가 그렇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작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뭐 장인 장모까지 뭐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장인 장모까지 다 들어가고 뭐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걸 줄여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피부양자 조건이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조금 전에 친족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소득 범위. 소득이죠. 이게 소득도 굉장히 문제죠. 소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건강보험법 시행 규칙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4천만 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타 소득. 이게 4천만 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연금 소득. 그게 4천만 원이 안 되면 피부양자 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결부된 분들도 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최대치가 연소득 1억이 넘어도 뭐 1억 2천에 가까이 돼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금 이번 개혁 안에서도 이걸 낮추자. 뭐 2천이나 1,000으로 쫙 낮춰야 될 거예요. 네. 그 낮추자는 얘기도 많았는데 이번에 그냥 뭐 무산되거나 유보되거나. 이 부분은 이번에 아무튼 꼭 돼야 되는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직장 뭐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이니까 5천만 국민이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무려 2천만 명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도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예. 아직 소득 없는 아이들은 당연히 우리 피부양자 돼야죠. 근데 문제는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게 소득이 있는데 심지어는 1억이 넘는 소득이 있는데 피부양자도 보험료 한 푼도 안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요 개편안에 논란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요것만큼은 무조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1억이 넘는데도 피부양자가 된다. 네. 예. 그러니까 건보료 한 푼 안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들여다보면 현행 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송파 세모년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건보료를 냈어요. 그죠? 네. 5만 원 정도를. 5만 원 정도를 냈는데 1억 정도 된 사람이 한 푼도 안 냈다. 네. 아니 좀 더 확실한 비교가 있잖아요, 네. 교수님. 뭐 최근에 자서전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산이 200억 가까이 되는 거로 나와 있었는데 2만 원 됐어요. 건보료. 그분이 재산이 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 있다는 그분이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그분이 자기 재산을 털어서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청계재단인가요? 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그 재단에서 지금 뭐 재단이 잘 굴러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또 월급도 안 받고 그러면 지금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요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좀 잘 팔리기만을 바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죠. 재산이 얼마인지는. 예. 다만 이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2만 원을 낸 이유가 이제 그 시점 전이었는데 직장 가입자로 이렇게 전환해 가지고 그 빌딩 임대업을 하는 분으로 신고를 하고 2만 원만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편법을 활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됐거든요. 이제 이런 거에 문제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부양자 범위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좁힌다는 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좁히는 방법은 일단 친족의 범위를 좁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없는 자녀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직계 존비속으로 좀 좁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가장 문제. 두 번째는 아까 그 기준 낮추는 거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낮춰도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피부양자. 아니 근데 저는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금 소득이 4천이 넘는 사람이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무원 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 공무원 연금의 지금 평균 수령액이 250이 정도 돼요. 250 정도 되면은 4천은 안 되잖아요. 4천은 안 되죠. 평균이 그 정도니까. 물론 그러니까 평균이 한 3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천이 넘을 수 있죠. 넘을 수 있구나.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연금이 그 정도 되면 다른 소득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기타 소득이라고 그러면 어떤 강연료, 자문료, 요즘에 관피아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 양반들 그런 거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자문료, 강연료 이런 건 다 이제 기타 소득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또 금융 소득도 많기 때문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도 꽤 많이 받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연금 소득이 많은 사람이 다른 소득도 많기 때문에 그러면 연소득도 1억 가까이 되는 분들도 꽤 많죠. 참 부러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관피로 직장도 있고.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이 건보료 체납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게 지금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홍 소장님. 건보료 체납이요. 네, 건보료 체납은 지금 한 150만 가구가 체납을 한 걸로 2013년 통계입니다만은 지난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절반이 저소득층이고
나머지 절반은 저소득층. 저소득층. 예, 저소득층이고 예. 나머지 절반은 저소득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저소득층들이 한 75만 명이 저소득층이 이제 체납을 한다는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이고 그 얘기는 근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부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이제 한 75만 정도는 내일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또 그 멘탈도 아주 신기합니다. 아니 왜 안 내요 그거를? 그러니까 특히 지난해 때 지금 그 국정감사 때 지난해 때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해 때 보면 상당히 소득이 많은 분들 그게 뭐 한 1,600명인가 했는데 이 양반들이 그때 한 80억 정도 건보료를 체납했답니다. 체납한 이유가 이게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중에 한 80%를 감면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뭐냐, 80억을 체납을 했는데 60억을 감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부러 체납하는 거죠. 아, 더 싸게 내려고? 네, 그렇죠. 왜냐, 그러면 체납하고 버티면 나중에 이제 정부가 이때 자진 체납해라 해서 이 제도 활용해라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서 80%를 삭감받으니까.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모았죠. 네, 굉장히 이거 본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게 얼마나 치열하게 살면 그런 꼼수까지. 좀 진짜 희한한 얘기.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멍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네요. 제도적인, 법적인. 네, 특히 뭐 다른 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건보료 부과 체계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엉망이에요. 자, 그럼 종합적으로 우리 안 처장님 어떤 방향으로 법이 개선이 돼야 될까요? 결국은 이번에 저희 정부가 꺼냈다 갑자기 백제부터 정말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문제,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안 내는 문제는 전면 개혁돼야 된다. 이 부분이고, 그 피부양자 중에서 11.5% 소득 있는 사람 230만 명이나 그렇게 보험료를 1% 안 내고 있는 거로 지금 잡혔거든요.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직장인들이 서민 증세도 문제지만 사실 더 분노하는 건 서민만 증세를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정하게. 계속 뭐 담배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파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 소득이 많은 사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건보료 재산부가 상한액이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있던 재산이 1,000억이 있던 간에 35억만큼만의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소득이 아주 많은 분들은 그 상한도 풀어서 더 낼 수 있도록도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150만 명이 체납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송파 세모녀 같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고 나머지 방금 고의로 체납한 사람들은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벌적으로 세금을 건보를 더 받아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원래 내주기로 한 부분이 있거든요. 정부가 내주기로 한 부분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에. 그 부분도 늘리고. 특히 지금은 기업이 50% 노동자 50% 냅니다. 근데 기업이 조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요런 의견도. 그래야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될 수 있거든요. 지금 병원에 와보면 급여 적용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 문제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쭉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진걸 처장께서 근데 이 건보료 상승률 따지면 지금도 근데 사실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건보료를 또 부과하긴 하지 않습니까? 약간 일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쨌든 뭘 조금 수정하려고 하는 모습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10년간 건보료 상승률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10년간 건보료 상승률은 40%가 넘죠.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비의 대부분은 건보료를 충당이 되는데 통계를 한번 빼보면 지금 OECD 회원국이 34개국인데 지난 한 10년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올랐죠. 건보료가. 그러니까 건보료가 저렇게 많이 올랐는데 근데 보장성은 의외로 비율은 높아지 않았습니다.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보장성 비율이란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그렇죠. 어느 정도 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느냐. 그거죠. 그런데 지금 건보료율은 계속 높아졌거든요. 해마다 그 세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높아져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보료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장성 비율이 안 높다는 거는 그만큼 비급여 부분에서 과잉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같이 봐야죠. 그러니까 건보료 개혁도 봐야 되고 의료 지출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부분도 봐야 되고. 그것도 봐야 되고. 하나만 뭐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MRI나 CT 촬영 이거는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정도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개혁을 할 때는 두 가지 개혁을 동시에 해야 될 거예요. 지출 부분도 제대로 되고 있나.
예. 어쨌든 건강보험 연내에 또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원호 소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해피 쉐리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예, 오늘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회에 그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문제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겠죠. 하지만 최소한도 그 문제를 좀 줄여가는, 그래서 좀 문제가 적은 세상에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과대한 욕심일까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